25만 당원의 대표자이신 김성원 신임 경기도당 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예, 대표님 그렇게 앉으셔도 됩니다. 예.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기도당위원장 김성원입니다. 돌돌홍 돌고 돌아 홍준표 우야호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이것을 넘어서 무대홍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 홍준표와 대통령의 정리권과 당연을 떠납니다. 그냥 당직자분들 큰 박수와 함성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럴 때 좀 일어서서 인사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지난 2017년 우리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을 때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심으로 그 당시 당 지지율 4%에서 24%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지방선거 때 진두지휘 하시면서 또 우리 당시 우리 당을 이렇게 앞장서서 이끄셨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심판하고 또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홍준표 대표님께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경기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하고 또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님께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당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홍준표 대선 후보님 인사 말씀을 듣기 전에 잘 아시지만 그래도 홍준표 후보님의 간단한 양력은 하지 마십시다. 인사 말씀으로 바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경기도에 방문을 하면서 참 기쁜 것은 경기도의 차배설을 오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꺾었다. 사실 지난 4년 동안 경기도의 차배수가 경기도를 이끌어가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라도 위태롭게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오늘 또 이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는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이 거들나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게 야당에서 한 말이 아니고 이 정권의 재정 책임자가 한 말입니다. 나라가 거들나가고 있고 국가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GDP의 50%를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국가 채무가 GDP의 40%를 넘으면 국가 부도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박근혜 정권을 압박을 한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하는 5년 동안 GDP의 지금 50%를 넘기고 있어요. 이 나라 거들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거들나고 있는데
또 경기도의 차베스가 정장을 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다닙니까? 기본소득이란 말을 하고 다닙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내 참 저 책이나 읽어보고 저런 말을 하냐.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세계에 단 한 번도 실행해 본 일도 없고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경기도의 차베스가 기본소득을 설명하면서 알래스카주의 예를 드는데 그건 무지의 소치입니다. 알래스카에서 1년에 알래스카 주민들한테 $2,000 정도 주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알래스카주의 석유화하고 이거는 전부 알래스카 주민 전체의 자산이다. 이렇게 주지사가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석유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상당수를 알래스카 주민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분배하는 것은 주주의 이익 분배입니다. 이 기본소득 아니에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국민들한테 얼마 주겠다.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75%가 반대를 했어요. 기본소득제를 실시를 하면 세금이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스위스 국민들이 왜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세계에도 유례없는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고 있으면서 이 거들난 나라를 더 거들내려고 덤비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 세대에 폭증하는 부채, 이 누가 갚아야 됩니까? 자식들이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경기도지사 된 것만 해도 신기하다고 봤어요. 지난번에는 위장평화회담이라는 미국의 트럼프도 합세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방선거 참패했어요.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틀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베네수엘라 차베스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서 후보로 나오게 되면 저는 참 상대하기가 쉽죠. 이재명 후보가 되면 우리 당에서 이재명이 잡을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재명이 압도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낙연이가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은 되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 되면 저한테 참 좋죠. 저한테 드루킹이 덮어씌운 막말 프레임, 이재명 지사는 그걸 들고 못 나올 겁니다. 자기는 막말이 문제가 아니고 쌍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수 가족들한테 형 뭐 앉아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저한테 막말 프레임을 걸 수 있겠습니까? 막말 하지도 않았지만은 그 프레임 걸더라도 성가기가 참 수월해지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방문 일정을 잡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은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저보고 지지율이 폭등하는 것은 역선택이라고 좀 우리 당내에서 어느 후보 진영에서 그렇게
딱 선전을 해왔는데 오늘 이재명 지사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압도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역선택이라고 이제 말할 그것도 안 되죠. 오늘 아침에 제 페이스북하고 그 여론조사 기관에 보도난 거 한번 보십시오. 20, 30대, 40대에서도 제가 이깁니다. 이명 지사한테는 60대도 이기고 50대만 조금 져요. 전국을 통틀어서 호남만 치고 전 지역을 다 이깁니다. 근데 그것도 역선택인가요? 그거 아니죠. 역선택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난 4년간 절치부심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책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미지도 좀 바꾸고 오늘도 넥타이도 요즘 빨간색을 안 맵니다. 하도 강렬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적을 대할 때는 단호하게 우리 편한테는 부드럽게 그렇게 지금 이미지도 바꾸려고 하고 또 정책은 아마 여야 통틀어서 저만큼 탄탄하게 준비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4년 동안 나라 정상화를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안보, 외교 다 준비했습니다. 국회에서 상임위를 12곳을 다녔습니다. 그 상임이라는 게 3, 40년 관료를 지낸 그런 사람들을 제압하려면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마 국회에서 상임위를 12곳을 다니면서 두루 섭렵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철저히 4년간 준비를 했고 그리고 당에 빼앗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도 4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경기도에 와서는 당독이 여러분들 뵙고 또 차베스가 있는 이곳이 저로서는 참 절묘하게 시간이 맞았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의 김성원 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분들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는 사실 수도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서울공약하고 할 때 대부분 한 거고 또 경기도에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경기 북도 남도 분도 문제는 저는 생각이 좀 틀리고 생각이 틀린 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공약을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계를 3단계 행정체계에서 2단계 행정체계로 바꾸겠다. 지금 기초광역 국가로 되어 있는 이 3단계 행정체제는 100년 전의 체제입니다. 이제 선진국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행정체제를 기초광역을 통합해서 지방행정자치단체로 통합을 하고 그리고 국가 2단계 행정구조로 바꾸는 그런 개헌 공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도 북도를 분도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들을 인근 자치단체들과 전부 묶어서 도를 없애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제가
추진하는 방향은 도를 없애고 경기도에 있는 기초단체들을 전부 인근단체들 다 묶어가지고 그것을 경기도 같으면 뭐 7, 8개가 될지 10여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로 통폐합해서 묶고 그리고 거기에서 국가와 바로 대화하고 통로하는 그런 2단계 행정구조로 바꾸는 것이 맞다. 제가 경남지사를 2번을 해봤는데 이제 도가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의미가 없는 시대. 도의 기능을 보면 지원 기능 대부분입니다. 직접 집행기관이 없습니다. 직접 집행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의 기능은 앞으로 필요 없다. 그래서 전국을 한 4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폐합하면서 묶어가지고 국가와 2단계 행정구조로 맞다. 그렇게 묶게 되면 기초방정위원도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위원은 그 지역의 현안을 다루게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 현안을 다루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선진국 시스템으로 맞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상원 50명, 하원 150명 모두 직선제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도 없애겠다. 그런 식으로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기자분들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해 주시죠. 예. 좀 마이크를 좀 갖다 드리지. 마스크 벗고 좀 해주세요. 네, 중국일보의 황영민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행정체계편을 진행하려면 현재 또 나와 있는 특례시 관련된 법안들 다 고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계되는 좀 소요 비용이라든지 행정비용 같은 거를 좀 가능한 게 있으신지 보세요. 그거는 개헌할 때 국민 의사를 묻는 게 맞을 겁니다. 특례시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그건 도가 있다는 전제로 할 때 특례시 문제거든요. 도의 간섭을 안 받고 자치권 확대하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례시 제도 이런 게 없이 그냥 서너 개를 묶어버리잖아요. 묶어가지고 그 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1대1로 바로 통로를 열자는 거예요. 지금 특례시 하겠다는 것은 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도의 간섭을 안 받고 자율적으로 권한 확보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100년 만에 해야 하는 행정개혁 같은 거는 이제 선진국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에 걸맞는 그런 행정체계를 갖추자. 그래 그때는 아마 개헌할 때 저는 국민의사를 묻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 되면 공무원이 통폐합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정부가 공무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지난 대선 때부터 그것은 그리스로 가는 길이다. 공무원 수는 줄여야 한다. AI 혁명이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 공공기관에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 수는 지금보다 대폭 줄여도 나라 운영이 된다. 공무원 늘리는 것은 일자리 확대가 아니고 세금 나눠 먹기에 불과하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으면 그것을 대통령이 어떻게 부가가치를 많이 올려가지고
국민들 전체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느냐. 그게 대통령의 직무지. 그냥 앉아서 세금 나눠먹기에 불과한 공무원수 늘리기는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늘리는 겁니다. 하나 추가가 보충 질문드리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역단체를 없애고서 이제 국가와 이제 기초단체를 제대로 바뀌게 되면은 이것도 지방수권 강화의 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셨어요. 이제 국가와 기초단체도 두 가지로 이제 행정체제를 바꾸게 된다면은 이것도 지금 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방 분권 강화라기보다도 지방 분권을 왜 요구를 합니까? 그것은 지방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분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방자치의 확대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지방자치 권한이 확대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대치하는 국가에서 연방제 국가처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최소한 권한과 권능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 확대하는 거하고 지방 분권 강화하는 거는 어감이 좀 틀린 말이죠. 네. 또 네, 경일고 김성주 기자입니다. 지금 수도권 관련해서는 서울 하실 때 공약을 발표하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지난 4년 동안 준비하시면서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현안과 그 대안을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북부 분도 내용을 제외하고 지금 수도권을 진단을 하시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수도권 억제 정책은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의 소지는 뭔가 하면 대한민국 휴전선을 경계로 두고 대한민국의 거의 3분의 2 모두가 수도권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4대 관문공항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억제만 해서는 되지 않고 60, 70년대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하늘길입니다. 하늘길을 골고루 열어야만이 전국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 지금은 항공화물뿐만 아니라 여객의 거의 98%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권의 모든 첨단 산업들이 집적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산업 재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길이 인천공항에 집중된 하늘길이 전국 4대 권역으로 분산이 되어야 됩니다. 호남은 무안국제공항을 통해서 하늘길을 열고 부울경은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하늘길을 열고 충청과 TK는 경북 구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TK 신공항을 통해서 하늘길을 열자. 그렇게 해서 4대 관문공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금 산업 재배치를 하자. 인력 재배치를 하자. 그렇게 되면 지방 소멸 없는 이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의 숙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경기도에 지금 아마 서울 인구보다 더 많은 1,300만원이 집중된 것, 이것도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나라 전체 발전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경기도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경기도만 발전하겠다,
그거는 경기도 지사가 하는 공약이죠. 경기도 지사 되실 분들이 하는 공약이죠. 근데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하는 공약은 나라 전체 발전을 최우선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는 가장 유일한 길은 하늘길을 같이 연다. 골고루 연다. 그래서 4대 공항을 그렇게 재배치하는 것이 맞겠다. 일부에서는 국내공항 존치 여부를 이야기하는데 10년 내에 플라잉카 시대가 옵니다.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시대가 곧 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그러면 국내선 운항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공항은, 국내선 공항은 전부 공항 폐지하고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을 10년 내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네, 경인일보 고건 기자가 합니다. 네, 최근 범보수 호점에서 20, 30대 지지율 상승세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생각하시는 비결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 말해주면 딴 사람 따라오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MZ세대의 특성이라는 것은 우선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말을 빙빙 돌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다. 의사표시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MZ세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특징에 맞는 사람이 여야 통틀어서 제가 제일 맞죠. 근데 지금 다른 후보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26년 동안 몸에 배워오고 예, 또 추가로 하나는 네. 그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 지지율은 조금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어떤 그것은 지난 탄핵 대선 때 영향일 겁니다. 그때 드루킹이 덮어씌운 발정제 프레임에 그건 내가 하지도 안 하고 내 책을 보면 그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프레임하고 내가 그 YTN하고 인터뷰하면서 내가 설거지 안 한다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설거지도 하고 집에 가서 밥도 짓고 합니다. 그것도 달라질 겁니다. 또 경기신문의 이지은 기자입니다. 그 요새 이준석 대표님도 그러시고 민영화 관련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 민영화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민영화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언론 민영화가 아니고 저는 방송 민영화 한다고 했죠. 그게 지금 정권을 이래 잡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방송 장악입니다. 그렇잖아요. 방송을 장악해서 국민들한테 자기들 정책 수단만 홍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고 끌고 가다가 정권이 바뀌면 그 방송 태도가 또 180도 달라지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그런 짓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짓 하지 않고 EBS만 빼고 모든 방송은 민영화한다. 민영화해서 자율경쟁 체제로 만들겠다.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위한 그리고 자기들이 앉아서 정권에 의해서 방송이 좌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뜻입니다. 예.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부동산 대책 말씀하시면서 그 신도시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집값 폭등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대안으로 제시해 주실 만한 이야기가 좀 있으시죠? 네. 그건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신도시 문제가 왜 문제인가 하면 신도시를 이래 만들어 놓고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국가가 도로를 새로 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전철을 놔줘야 돼요. 그 사회간접 자본이 엄청나게 투입이 됩니다. 근데 그래 놔줘 본들 신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이 서울로 출근하는데 2시간, 퇴근하는데 3시간 걸리고. 현재 그렇습니다. 길에서 시간 다 보내고 그러죠. 그런 정책은 나는 취하는 게 옳지 않다. 도심 초고층 개발을 하자. 서울 강북 같은 경우에는 강북 대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전부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할 때 청구 제한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5, 60층 아파트 허용하고, 거기다가 밀도 제한은 또 왜 하느냐. 뉴욕 같은 경우에는 3,300%까지 밀도를 줍니다. 그런데 밀도 제한은 뭐 120% 해라, 일종 지역이니까 너희들은 뭐 100%까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초고층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편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직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도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드시거나 직장을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그때 교회에 나가서 사시면 되죠. 안락하게. 이게 소위 미국이나 선진국의 주거 형태입니다. 주거 구조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심 초고층 개발을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신도시 만들어서 땅 투기하게 하고 거기에 또 값도 별로 싸지 않는 아파트에 가가지고 출퇴근하는데 젊은이들이나 20, 40대들을 그래 괴롭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도도 수원시내 초고층 개발하면 돼요. 지금 한번 뉴욕 안 가보세요. 홍콩 안 가보세요. 아파트가 보통 5, 60층입니다. 고층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가 방화 문제입니다.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것만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도심은 초고층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집값이 잡힙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쿼터 아파트라고 공략을 한 일이 있습니다. 4분의 1 아파트.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싱가포르 가면 아파트가 두 종류가 있어요. 토지 임대부 아파트가 있고 완전 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건국 당시부터 토지 국유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땅은 나라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지으면서 완전 분양 아파트로 땅까지 분양해주는 아파트가 있고 토지 임대부가 있는데, 토지 임대부 아파트는 일반 임대부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집입니다. 자기 집입니다. 땅만 임대했죠, 국가로부터. 근데 이게 고밀대로 지으면 땅에 대한 임대료가 훨씬 싸집니다. 고밀도로 지으면 땅을 차지하는 면적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젊은이들이
훨씬 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살 수가 있죠. 지금 아파트 한 평당 건설비가 600만 원만 하면 최고급 아파트를 짓습니다. 건설비만. 그러니까 땅값 빼고 아파트 평당 건설비만 한 600만 원 하면 최고급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양을 할 때 건설업자가 400만 원 더 받고도 1000만 원에 분양을 하면 서울 강북 같은데, 아니 강남 같은데 33평 아파트가 지금 24억 원. 근데 그게 3억 30천만 하면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그걸 갖다가 20, 30대, 40대 한정해서 줘버리는 거예요. 분양권 제한해라. 신청 제한해라. 그렇게 해서 공공아파트를 토지 임대부로 분양을 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 3억 3천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25억 주고 사가지고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싱가포르식의 아파트 분양제도인데 2009년도에 제가 그 법을 반값 아파트법이라고 해서 국회 통과를 시켰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둘이 만나가지고 이 법 좀 시행합시다 그랬더만 네가 대통령이 되거든 해라. 내 때는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 법이 2015년도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 2015년 10월에 그 법이 폐기를 시켰어요. 국회에서. 나는 그게 건설업자 로비가 아니면 그 법은 폐기 안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폭주하는 집값 잡기 위해서는 대지 임대부 대지 임대부 아파트 분양제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집값이 안정이 된다. 그럼 공공 땅이 어디 있느냐? 서울 가면 강북 재개발할 때는 전부 거의 공공용지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땅하고 전부 이걸 조합에 내놓습니다. 내놓고 자기는 33평짜리 아파트 하나만 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완전 분양 아파트를 원하시면 완전 분양 아파트를 주고 그 나머지 땅은 전부 토지 임대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제도는 기부 체납을 받아요. 그 기부 체납받는 땅에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20, 30대, 40대까지 젊은 세대한테 파격적으로 싸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전매 제한을 해야 되겠죠. 네? 뭐 10년간 팔지 못한다. 부득이하게 팔 경우에는 LH공사에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LH공사에 되팔아야 된다. 매수한 가격 플러스 물가 상승률을 해서 되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투기나 투자 수단으로 하지 말고 주거용으로만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신도시를 지어놔요. 그거는 해결책이 안 됩니다. 이젠 다 됐죠? 이제 다 됐죠? 기자분들은 이제 다 됐죠? 네. 기자분들은 이제 질문 다 했답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 질문 받겠습니다. 근데 많이 하지 마시고 나 오후에 또 당에서 토론은 안 하고 또 학예를 2시에 한대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학예하러 또 가야 돼요. 뭐 토론을 할 생각은 안 하고 토론은 자꾸 한 사람이 기피하니까
학예를 또 오후 2시에 연다고 합니다. 학예에 참가 안 하려고 했지만은 또 참가 안 하면 또 비난을 들을까 싶어서 지금 바로 학예하러 가야 됩니다. 예. 예. 수원에 사는 정연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 광역기초단체 두루 근무했던 직업공무원 출신입니다. 이 도폐지하고 행정식의 2단계 개편 공약을 적극 지지합니다. 과거에도 등장했다가 사라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거리감 있는 질문 같습니다만 혹시 전직 대통령 연금 얼마나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실 겁니다. 이 법률이 현직의 9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이 무수히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국익에 도움이 안 돼 그런 분도 떠나고 나면 국민이 평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셔서 전직 대통령 이후에 가는 법률도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제가 KBS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 물론 감정적으로 그건 수용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을 감옥 보낸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못나고 잘못된 짓을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냈다는 그것만으로 미국 국민들은 비난은 해도 감옥 보내라 이런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임제 대통령 이후에 단임제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직 대통령 폄하하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 자화열 생각만 합니다. 그건 참 잘못했다고 봐요. 전직 대통령이 아무리 많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제는 그렇게까지 해서 나라의 국격을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 뽑은 대통령, 그 국민들이 잘못이 더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탄핵 대선이었지만 그런 사람을 뽑은 국민들이 문제가 더 있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난번에 탄핵 대선 때 TV 토론을 해봤는데 저 사람 되면 큰일 나겠다. 정책이고 뭐고 제가 받은 느낌은 아는 게 없더라. 저래가지고 밑에 참모들한테 흔들리고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느냐. 저는 탄핵됐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돼서 하는 건 보십시오. 참모가 적어준 A4 용지 보고 외국 대사 접근할 때에도 A4 용지 없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영어는 몰라도 좋아요. 능숙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거는 통역이 따라붙으니까. 문제는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그 이야기는 저로서는 유감스럽지만 안 하는 게 좋겠다. 예.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당동지 여러분, 당동지 여러분들 좀 나 지금 학예에 가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이동하셔야 예. 되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기 도당을 방문해 주신 홍준표 대통령 후보의